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주제는 바로 한국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요. 이 시기 국가들의 그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 과정, 또 특히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였던 골품제, 그리고 아주 치열했던 통일전쟁, 이 과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거죠. 이 세 나라가 어떻게 힘을 키웠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출발이 좀 늦었던 신라가 어떻게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 있는 핵심 제도와 전략, 이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풀어가 보시죠. 네, 삼국이 있잖아요. 이게 고대 국가의 틀을 좀 벗어나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데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 공통점이요? 네, 바로 율령 반포하고 불교 공인. 이 두 가지인데요. 율령은 뭐랄까 흩어져 있던 관습법 같은 걸 국가가 통일된 법 체계로 딱 묶어서 왕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거고요. 그렇죠. 시스템을 만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불교는 새로운 사상적인 구심점을 제공하면서 왕권 강화 또 국민 통합에 기여했죠.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왕 때, 백제는 이제 근초고원의 확장, 그리고 침례왕 때 불교 수용, 이걸 통해서 4세기에 먼저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이 흐름에 조금 늦게 합류하죠. 5세기 후반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네, 맞아요. 좀 늦었죠. 그러다가 6세기 버풍왕 때, 그때 이르러서야 율령 반포, 이게 520년이고요. 또 군사행정을 총괄하는 병부 설치, 관리들 등급이랑 옷 색깔 정하는 공복 제정,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골품제 정비와 불교 공인까지. 와, 그야말로 국가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을 진짜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완성시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네요. 그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진흥왕 때 폭발합니다. 진흥왕은 먼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서 인재를 키우고 562년에는 대가야를 병합해서 영토를 확 넓혔죠.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한강유역 확보입니다. 아, 한강유역. 역시 중요한 땅이죠. 이게 단순히 땅을 얻었다 이 차원을 넘어서요. 비옥한 땅이니까 경제력이 커지고 또 서해를 통해서 중국이랑 직접 교류할 길이 열린 거예요. 아하, 직교용로. 네, 이게 신라의 운명을 바꾼 뭐랄까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그전까지는 고구려나 백제를 거쳐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직접 소통이 가능해지니까 국제적 위상이나 실리가 확 커졌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 대단한 성장 동력의 중심에 아까 말씀하신 신라만의 독특한 시스템, 골품제가 있었군요. 버풍왕 때 법제화돼서 거의 400년이나 신라 사회의 근간이었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였나요? 골품제는 기본적으로 혈연에 기반한 아주 엄격한 신분제입니다. 왕족인 성골이랑 진골이 있고요. 그 아래로 6두품부터 1두품까지 귀족 등급으로 쫙 나눴죠. 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신분 등급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관직, 그러니까 관등의 상한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 천장 같은 게 있었군요. 네, 그렇죠. 총 17개 관등이 있었는데 진골은 최고 이직인 1등급, 이벌창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아래 6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6등급 아찬, 거기가 한계였습니다. 와, 6등급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니. 네. 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 사는 집 크기, 심지어 사용하는 옷 색깔까지 전부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했어요. 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폐쇄적이고 엄격한 시스템이었네요. 이게 초기에는 귀족 세력 통제하고 왕권 중심 질서 잡는다는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능력 있는 육두품 같은 사람들 불만은 정말 쌓였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원효나 최치원 같은 뛰어난 분들이 정치 중심부 대신에 학문이나 종교에서 더 큰 족적을 남긴 것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그 경직성이 초기에 안정의 기반이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능력 있는 인재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사회적인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 된 거죠. 혈통의 능력을 그냥 앞서는 구조였으니까요. 자, 이런 골품제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진 신라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이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나라와 연합, 즉 나당연합으로 백제 660년, 고구려 668년 차례로 멸망시킨 뒤에는요. 네. 이번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당나라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죠. 이게 바로 나당 전쟁입니다. 이때 신라의 전력이 참 인상 깊어요.
그냥 군사력으로만 맞선 게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 유민 세력을 활용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고구려 왕족 출신 안승 같은 인물을 금마저, 지금의 익산이죠. 거기에 살게 하면서 당나라를 견제하는 뭐랄까 방패막이로 활용했죠. 네, 맞습니다. 당나라로서는 신라뿐 아니라 옛 백제, 고구려 지형의 저항 세력까지 다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죠.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이 나당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675년의 매소송 전투입니다. 아, 매소성 전투?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고요. 이듬해인 676년 금강 하구에서 벌어진 기벌포 해전에서의 승리로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냅니다. 기벌포 해전까지? 네. 그러면서 대동강 이남 지역에 대한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까요? 삼국은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신라는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골품제라는 강력한 내부 결속 시스템, 그리고 한강유역 확보라는 아주 결정적인 지정학적 이점, 또 나당 전쟁에서의 뛰어난 전략과 군사적 승리, 이런 것들을 통해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기반이었던 골품제, 이게 경조 중심의 폐쇄적인 신분제라는 태생적 한계를 사실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장점이자 단점이었네요. 네. 통일 이후에 넓어진 영토와 다양해진 구성원을 포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결국 진골 귀족들의 권력 독점, 또 여기에 대한 지방 세력이나 육두품 지식인들의 불만, 이게 쌓여서 신라말 혼란과 후삼국 시대 분열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빛과 그림자가 확실했군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신라의 골품제처럼 사회 안정을 목표로 설계된 어떤 엄격한 신분제도 혹은 자격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재능 있는 개인의 성장을 좀 저해하고 사회 변화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우리 현대사회는 어떻게 안정과 성장 잠재력 사이에서 건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